안녕하십니까.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의 온라인 경쟁력을 업시키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최수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농촌의 이야기, 농촌의 일상, 여러분들이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야기란 무엇인가라는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라는 것은 꼭 글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글로 쓸 수도 있고 사진으로도 말할 수 있고 또 영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P라고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죠. AP에서 21세기 밀레니엄이 닥치기 직전에 하나의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1세기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매일같이 뉴스가 들어오고 지하철을 타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뉴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우리 사람들은 과연 소화할 능력이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AP가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과연 그 21세기 신인류는 19세기나 18세기 인류에 비해서 정보를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날까?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8세기 인류와 21세기 인류의 정보 소화 능력은 똑같더라. 그러면 그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정보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자마자 잃어버리게 되겠죠. 잊어버리게 되겠죠. 또 소화하지도 못한 채 다른 정보를 또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 AP의 21세기 보고서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를 더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이면서 나중에는 소설가로 데뷔를 했던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야기라는 것은 갈등으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선물해 준다. 그래서 21세기가 갈수록 혼돈스러운 그 세상인데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는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도 앞으로 농촌에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각종 컨텐츠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야기의 개념대로만 잘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농촌 생활이 더 자부심 있는 그런 생활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란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구 찍어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빵처럼 마치 우리가 그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면 주문하자마자 1분 만에 나오는 빵이 있는 것처럼 그런 빵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먹거리이지만 우리가 한식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 한식에서는 그 주방 만드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음식을 하나하나 내놓기 시작합니다. 차례차례 햄버거를 완샷에 그냥 다 먹을 것을 다 주는 거하고 다르게 한식은 조금씩 주지만 그 안에 정성과 맛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은 먹거리라 하더라도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한 번에 왕창 주는 정보만 왕창 쏟아내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차근차근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손자에게 전해두는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고 흥미있고 긴장감 있고 또 교훈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도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이죠. 또 하나는 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개념의 도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삼각형은 각이 있고 뿔이 있죠. 선으로 이어져 있죠. 그렇지만 원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도형이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공통점은 폐쇄된 도형이라는 점. 또 한 가지는 각자 도형이라는 거. 그죠? 그런 공통점은 있죠. 근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삼각형은 꼭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원은 꼭지점이 없죠. 그죠? 그리고 원하고 삼각형이라는 건 절대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도형이 동일하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창의적 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창의적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창의적 관점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 삼각형과 이 원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는, 100% 일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도형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도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뿔의 경우, 이런 원뿔의 경우를 보시면 이 원뿔의 경우는 바로 밑에서 보면 도형이 원으로 보이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한 단면만 보고 그동안 지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란 무엇이냐? 한 단면만 보여주지 말고 입체화해서 보여주자. 그리고 관점을 다양하게 바꿔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탄생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영국에서 47살 된 노처녀가 노래 자랑 대회에 나가서 처음에 등장을 하니까 무대에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저거 시골 처녀가 그것도 몸도 저렇게 날씬하지도 않은 처녀가 저렇게 나와서 무슨 노래를 잘할까? 그러니까 관중석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눈초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눈초리를 줬죠. 눈치를 줬죠. 근데 이 47세 된 노처녀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그 목소리에 모든 관객과 전 세계 시청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의 노래 같은 목소리였기 때문에.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baby smiled, life was giving. You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And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were made and used and wasted. 그래서 이 화제가 됐던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기사가 써졌는데, 첫 번째 기사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의 폴포츠가 47세 노처녀 노래에 유튜브가 들썩거렸다. 이 처녀의 나이는 47살이고 아직 결혼 안 했다. 근데 노래를 잘했더니 유튜브가 들썩거렸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쓴 그 제목을 보시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정보 전달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신문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객과 시청자들은 아유 저런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야유를 했지만 결국 이 47세 노처녀는 뭘 돌려주었느냐? 천상의 소리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자, 관점을 바꾸니까 이 처녀가 무대 위에 등장해서 노래를 했던 그 장면 하나가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가 몇 천만 조회수가 나왔어 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대 위에서 시청자, 관객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을 공유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부어도 쉽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지친 피부도 빨리 생기를 되찾게 되죠. 피부 순환이 잘 되니까 하루 종일 생기가 돌아요. 생기 피부 후 비첩 순환 에센스. 자, 지금 보신 그 두 가지 영상은 똑같이 화장품에 관한 광고 영상입니다.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영상이죠. 근데 첫 번째 광고 영상하고 두 번째 광고 영상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영상은 정보 중심의 정보 전달, 이야기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영상이죠. 어떤 것이냐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등장해서 자, 이 화장품에는 어떤 자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어떤 과학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라는 굉장히 정보 중심의 그 광고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전혀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람도 아주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평범한 한 여인이 여러 가지 그 화장을 하고 여러 가지 터치를 하고 그 분도 바르고 머리도 또 손질하고 하면서 평범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냥 단순히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유명한 배우가 등장해서 나 이 화장품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화장품 쓰면 나처럼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을 사서 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했던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될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분명히 정보를 중심으로 한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평범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사례를 들어서 또 한 가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렀을 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캡틴 박지성이 그 일환가의 그
그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는 바람에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하게 됐다라는 그 내용을 하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대표팀 주장 박지성이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넉 달 전에 후반 12분, 이란의 누가 후반 36분,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정보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 정보,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그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한국 축구의 히어로 박지성은 양말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오른발 엄지발톱은 3분의 1 정도가 깨져 속살이 드러났고 검붉은 피멍이 들어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두 번째의 그 뉴스를 보면 전혀 여긴 수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하나도 없고요. 통계도 없고요. 경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박지성이 양말을 벗었는데 그 안에 발톱이 깨져 있고 검붉은 피멍이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기사를 시작합니다. 뉴스를. 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될까요? 단순히 36분에 골을 넣었어. 1대0으로 지다가 1대1을 만들었어. 이런 정보 중심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박지성의 발톱이 왜 깨졌으며 저 아플 텐데도 왜 미소를 짓고 있으며 라고 하는 어떤 의문, 호기심,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촌에서 쓰시게 될 많은 컨텐츠들, 블로그의 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의 글이라든지 유튜브의 영상이라든지 또 찍는 사진, 그 사진 속에는 다 이런 이야기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와 이야기의 차이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그 사사분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독자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것이 정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감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논리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논리적이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면 주로 딱딱하게 내가 씨앗을 심었더니 뭐가 자랐어, 비가 와서 농작물이 죽었어, 이번에 가뭄이 들다 보니 땅콩은 어떻고 감자는 어떻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는 거, 정보와 논리적으로 쓰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뭔가 박지성의 발톱같이, 자, 오늘 제가 손톱에 좀 뭘 찍혀서 여기 멍이 들었는데요. 이 멍이 든 이유가 바로 저놈 때문입니다 라면서 농사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 뭘 주기 위해서? 감동, 또 감흥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보와 논리 중심에서 이야기와 감동, 감흥 중심의 이야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보 중심의 컨텐츠에서 이야기 중심의 컨텐츠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야기란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에는 필요 조건 3가지와 충분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만 이야기답다, 참 이야기 재밌다, 이야기가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 조건, 첫 번째 3가지를 보면 우선 갈등과 모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상이 논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논리적이질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실패하는 경우,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수능시험 1등 나왔어. 그래서 나 인류대학 갔어. 그래서 인류 직장을 갖게 됐어.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갈등과 모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부모님을 진짜 효도하고 봉양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다니 이거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절대 필요 조건 첫 번째, 갈등과 모순에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세상을. 그래서 현실 인식에 대한 것, 철학적인 고민. 내가 농촌에 이러려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농촌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나? 라는 갈등, 고민, 그 고민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토로를 하셔야만 이야기의 절대 필요 조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물이 발굴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소설 작법의 원칙하고도 같은데요.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꼭 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주인공은 우리가 전혀 그동안 대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인물이 꼭 등장합니다. 홍길동,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인물이죠. 왜냐하면 봉건 시대에는 출생의 계급,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평생을 묵묵히 살았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홍길동은 어땠습니까? 그런 세습, 계급, 그런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이 그 시대의 획기적인 이야기로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촌과 귀농 혹은 귀촌 하셔서 그냥 자연과 벗삼아 텃밭에 나가 고추 재배하고 자연 속에서 그냥 농약 안 친 거 그냥 먹으면서 건강하게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이거는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캐릭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40대 30대로 많이 내려가고 있죠, 연령대가.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내려가면 물론 돈을 벌기 위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자연을 보다 더 도시의 이 삭막함 속에 자연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좀 더 큰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바로 새로운 인물형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인물은 무엇이냐?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게 필수 조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도시와 농촌이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죠. 도시는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번잡한 거, 교통 이런 거 신경 썼고, 농촌은 템포가 느린 곳, 자연에 그냥 가까운 곳, 그냥 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두 가지의 그 세계가 합쳐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주제를 어떻게 발굴해내느냐. 새로운 귀농과 귀촌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발굴해낼 것이냐. 그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과 원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런 관점의 변화,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해서 세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이 도시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걸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 드린 것처럼 어떤 인물이 어떤 갈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 조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충분 조건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충분 조건 세 가지는 사실은 이야기를 쓰는 그 방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요 조건 세 가지는 이야기를 쓰는 데 필요한 가치관에 관한 문제고, 지금 말씀드리는 충분 조건 세 가지는 자, 이야기를 내가 어떤 이야기를 발굴했어, 어떤 주제를 발굴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어떻게 전달하지? 어떻게 쓰지? 혹은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첫 번째 구성. 이야기에는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승전결. 쉽게 얘기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 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3단계 혹은 기승전결 4단계 혹은 또 5단계, 뭐 다단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성에 대한 건 차후에 제가 또 링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얼만큼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자세히 묘사해 줄 수 있겠느냐, 디테일에 관한 묘사를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맨 서두 부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래서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하는 그 세 가지가 이야기를 쓰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성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겪게 된 어려움, 내가 닥치게 된 어려움. 내가 물동이를 들고 가려고 그러다 물을 쏟아버렸어. 이 가뭄에 이 물 한 동이가 그냥 물에 그 바닥에 다 쏟아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어떤 문제가 앞으로 더 생길까? 라는 갈등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갈등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궁극적으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을 전체 구성하는 것이 바로 플롯,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디테일에 관한 것은 세밀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가장 주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언어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제스처, 동작, 음조 이런 것들, 비언어적인 것들, 머리를 극적극적 한다든지 아니면 팔짱을 낀다든지 아니면 뒷짐을 진다든지 아니면 눈을 껌뻑거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디테일한 것들, 이게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도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가 흘러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숲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든지, 숲이 흔들리는 것이 마치 저한테 손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자연의 묘사들, 그것을 단순히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나하고 교감하는, 같은 생태계로서 교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 그런 표현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훈 작가,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상한 모자 쓴 작가도 한 분 계시고, 마지막 또 어네스트 해밍웨이 작가 있죠. 가운데 있는 작가가 누구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을 썼던 그 옴베르토 에코라는 분인데, 자, 이게 동서양을 다 가로질러서 아주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야기꾼들은 오감에 강하다. 오감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는 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5가지의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봄철에 깨굴, 이제 올챙이 소리가 막 들리겠죠. 우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혹은 그 아지랭이 피어 있는 그 봄의 향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후각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인 정보로 전달하실 것이 아니고, 오늘은 아지랭이가 피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지랭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소리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감을 전해 주셔야 된다. 자, 이분들은 소설을 쓸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옴베르토 에코 같은 분은 내가 소설 쓸 때, 그 수도원의 살인사건을 쓸 때는 수도원의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를 다 내가 계산을 했다. 심지어 나선형 계단에 계단이 몇 개까지가 있는지를 다 계산했다. 그리고 식품 저장고에서 회랑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거리에 맞게 대화의 길이도
정확히 잘라서 계산을 했다. 자, 소설을 쓸 때 이렇게 과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일필휘지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교하게 수도원 안에서 움직일 때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찰 테니 두 마디 하고는 숨이 벅차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감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김훈의 카레 노래를 보더라도 이 소제목 한번 볼까요? 충무공에 관한 그 이야기죠. 카레 노래. 이걸 보면 안개 속의 살구꽃, 구덩이, 바람 속의 무싹, 물들이기, 사쿠라 꽃잎, 화약 연기, 물음, 밥, 달무리, 날개. 이게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디테일한 것들이죠.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상과 큰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명한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작가들 못지않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다. 그 수많은 정보를 또 전달해 봐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또 정보야? 똑같은 정보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복된 대량 생산된 햄버거처럼 마구 찍어내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뭔가 생각을 같이 하게 하는, 뭔가 느끼게 하는, 뭔가 주제를 갖고 있는, 그리고 관점이 다양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농업 현장과 또 귀농, 귀촌 하셔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발굴하시면 발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발굴한 걸 혼자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나누시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